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의 임동욱입니다. 오늘 2023 대구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담회 1차 자담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각 사회 분야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실 거고, 또 대구 문화예술 교육이 처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진단해 주시고 제안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2시부터 4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사는 앞서 이상학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0월 6일 금요일에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형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플래카드에 보시는 것처럼 대구문화예술 교육의 현재 진단입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 그리고 또 문화예술 전문인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서로 시각이라든가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담회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대구문화예술 교육의 변화돼 온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변화해야 될 방향, 그 단초가 되는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아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각 참여자분들께서 또 자담회 토론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그 이야기가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통렬하게 저희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날카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후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대구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 속하겠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2년까지 문화예술 교육 계획이 진행이 되었고요. 1차로 진행이 됐고, 2023년부터 제2차 문화예술 교육 계획이 대구 지역을 한정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또 저희 대구광역시 전체의 문화예술 교육 현황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실 만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박경숙 위원님, 일단 우선 모두 발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경숙입니다. 앞서서 저희 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지역 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관련 과제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국가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종합계획 2차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2월달 말에 나왔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중장기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제2차 대구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지금 정부에 저희가 이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현황 파악이나 이런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황 파악 과정 중에서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학교 밖의 사회 문화예술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구의 문화예술 교육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지 여쭈어 봐야겠는데요. 그때 도움을 주실 우리 이세헌 장학사님께 그럼 또 발언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장학사 이세헌입니다. 이런 자리 제가 이렇게 자주 서보진 못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이곳에서 지금 일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장학사가 되고 이제 예술 교육에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예술 교육과 학교 안에 예술 교육 쪽에서 저희들은 이제 학교 예술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구교육청은 우선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서 예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또 바탕 위에서 보편성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 단체,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서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예술 활동이 녹아져 들어가고 그래서 삶을 바꾸는 그런 활동으로서 예술 교육의 가치를 잡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측면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고 이어서 이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의 이성호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희 대구문학관 운영팀장 이성호입니다. 네,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참석하게 된 이유는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문화예술 교육 측면에서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분들, 단체 대표님들 대표해서 사실상 저희들 대구문학관 운영하는 그 위탁 단체인 작가 콜로키움이 한 10년 이상 문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시니어 대상으로도 했었고 꿈다라 토요문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지금 또 아르떼하고 대구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구문학과 협력해서 지역협력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문화예술 교육사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운영 경험 경험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군요.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려면 과거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문화예술 교육을 살펴보려면 대구의 역사도 살펴봐야 되는데 대구가 워낙에 구석기 시대부터 유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신들이 누적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을 면면히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구에서는 근대의 그 애국운동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문화예술 운동의 그 정신을 계승한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현대에도 면면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대구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죠. 그리고 2010년에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오게 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교 교육도 해야 되고 사회 교육도 해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기관 간의 문화예술 교육, 기관 간의 협력도 증진을 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연구 개발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연수시키거나 네트워킹을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대구 문화예술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폭넓은 분야들을 더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대구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에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시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말랑말랑하게 얘기를 꺼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팀장님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아닌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활동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계속 제가 현장에서 저도 기획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분야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는데 문화예술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도 교육도 어려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교육 어떤 부분인가라는 이해를 이제 먼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통해서 네, 교육적인 것들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또 풀어내는 과정들이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울러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나 특히나 또 대구란 지역성이 또 들어갑니다. 대구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그렇고 문학관의 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문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는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대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장인 쌤, 이상화 쌤뿐만이 아니고 현진건 쌤 등도 많이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지역적인 어떤 문학적 역사 이걸 토대로 현장의 어떤 작가들과 문학적인 하는 방법, 문학적인 방법 이 단순히 문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문학은 문학적 경험에서 파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적 경험이라고 하면은 문학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 이걸 좀 이렇게 바꿔내는 것들 이런 영역들을 교육 활동 프로그램 안에 좀 녹여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역 대구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활동이랄까요?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부족하죠. 네. 제가 그러면 계속 추가 질문들을 집요하게 드릴 테니까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문학관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곳이고 문학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이외에 대구 문학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들을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학적 경험을 내오려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문화예술 교육단체에 모이다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이제 지역의 근대의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현대에 새롭게 조명해 봐야 될 어떤 가치들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연구 작업을 통해서 뽑아내고 그런 것들을 좀 이래 시민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건 뭐 문학관에서는 전시뿐만이 아니고 공연 프로그램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하긴 한데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단순한 순간적인 어떤 느낌
경험 이게 아니고 좀 지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런 지속성들을 내어오는 작업들을 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공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학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그런 공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날 저희들 이제 공연 프로그램 낭독 공연입니다. 낭독 공연 형태로 하는데 지역에 이제 극단 과 함께 여기 장난감 도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이제 이동화 선생님 작품인데 이동화 선생님 같은 경우 대구에서 장난감 도시라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측면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 마당 깊은 집인데 마당 깊은 집하고 유사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 풀어내는 방식은 또 완전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되게 잔혹한 어떤 현실들, 그때 어떤 뭐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객이 참여하는 어떤 참여 낭독극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느꼈던 그 50년대 전쟁 이후의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과연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이제 느껴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폭력성들이 존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서는 과연 또 없는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관객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연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예. 네. 그러면 관객 참여라고 하면 네. 어떤 방식으로 관객들이 그 연극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참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일단 스포일러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면을 쓰고 관객분들은 가면을 쓴 상태에서 그 공연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상당히 폭력에 노출되어서 폭력도 당하고 또 폭력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생활적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닥치지 않습니까? 내가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느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뭐랄까 자기 반성 이런 부분들 이끌어내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정화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동화, 감정적인 어떤 참 사실은 또 이게 좀 어린이들한테는 작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은 교육적 영향을 끼치려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욕설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폭력에 가담하는 형태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 안에서 느꼈던 어떤 도덕적 감정들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로 참여 형태가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물형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네, 저희가 이렇게 PPL을 말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유료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대구문학관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도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구 홈페이지. 네, 이렇게 사회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다양한 측면으로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라고 하는 곳이 1995년에 광역시가 된 이후로 이제 2023년에 다시 한번 군의군 편입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고 또 한번 질문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을 들었으니까 이제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현 장학사님께 그 문화예술 교육 하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술 교육 그냥 뭐 음악미술 교육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반적인 예술 교육과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내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좀 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폭이 훨씬 크지요.
예, 문화가 크고 문화는 그 인류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형성한 가치관,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조금 더 예술은 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학교 문화예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이제 학교가 약 한 초중고를 따지면 한 46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군까지 들어와서 분교까지 합하면 한 479개 정도. 개수는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폐합되는 학교들도 많고 인구의 감소가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매년 2,000명, 3,000명, 4,0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주변에 있던 학교가 어느 순간에 학교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이제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의 또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도 느끼면서 책임감도 느끼면서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자부심도 느끼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조금 그 일례를 들자면 최근에 그 어떤 고위 관료의 이제 자녀가 어떤 학교 폭력이 그런 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됐을 때 그런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라든지 배려하는 마음, 협력적인 그런 소통, 공감의 역량들 이런 부분에서 찾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항상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술체육에 관해서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좀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되어 있습니다. 약간 돌아보시면 과거를 거슬러 돌아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조금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괴로운 말씀이지만 한 10년 전쯤에 또 대구에서도 학생이 이제 다른 집단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에도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 3년 이럴 때 그런 것이 큰 대두가 되었었죠. 그럴 때 항상 맨 먼저 어떤 마음의 고향이랄까요? 정신적인 그런 해답을 찾을 때 예술 교육에 좀 양적인 그런 좀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했던 것이 2010년도 초반에는 이제 학교 예술 교육에서 좀 외향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동시에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오케스트라, 합창, 어떤 락 밴드, 그다음에 미술 동아리, 기타 뭐 댄스라든지 또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아리가 많이 확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학교예술 강사 사업들이 수업과 창체 활동에 투입이 돼서 학교 예술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적인 그 확대를 가져왔던 것은 항상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지금이 한 10년 후가 되어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정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약간의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돈이 듭니다. 돈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앞에 얘기가 길지만 대구의 직접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구는 올해 그 1학생 1예술활동이라는 의미를 명칭을 씁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수년 전부터 온 말씀인데요. 약간의 지역마다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과
어떤 약간 지역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구는 1학생 1예술활동이라면 한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본인의 예술 활동에 흥미를 갖고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자기의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학교가 제공할 수 있게끔 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오케스트라라든지 국악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적인 그런 부분 외에 수업 쪽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8억 원 정도를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이고 큰 그런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예술 강사 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던 뭐 클래식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사를 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과 수업에 그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게끔 지역 전문가와 협력해서 코티칭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적은 학교는 뭐 300만 원에서 좀 큰 학교는 500만 원, 그리고 학교 자체 예산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또 편성하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또 학교 예술 강사 사업 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한 20%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한 9억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만한 돈이 있는 곳에 사실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9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올해는 한 11억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 예술 강사 다양한 한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수업에서 직접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서 시수가 한 10,000시수 정도 증가해서 한 5만 시수 이상을 학교에서 감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그 국가 수준의 이제 교육과정에서 학교 수준의 가장 현장의 그런 교육과정이 이제 구현될 때 저희들이 이제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함께 또 돌아가고 2015가 이제 밀어내면서 2022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뭐 자기 관리 역량이다, 정보 처리 역량이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소통, 협력 소통하는 역량이다, 공동체 역량이다, 이런 역량 중심으로 모든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장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정규 아까 전에 수업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역량을 갖춰서 학생들과 또 좀 더 현장에 밀착될 수 있는 그런 예술 교육을, 그리고 좀 단순히 그냥 뭐를 그냥 체험한다라는 수준에서 조금 더 융합적으로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중심으로 예술 교육도 굉장히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적인 예술 그 활동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관에도 저희들이 그 크게 두 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구 학생문화센터, 여기 지금 대구문화재단의 직속 기관으로서 여기 생활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 아이부터 우리 이제 장청장,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감당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 학생문화센터에 이런 그 1년간의 어떤 공연, 전시 등등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또 다른 네. PPL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PPL 충분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연간에 이제 우리 학교 안에 이제 정규 수업 외에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어떤 지역 사회를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기관을 활용하고 하는 예술 교육에서 굉장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공연도 뮤지컬 공연, 클래식 공연들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잘 아시는 그런 제주도에서 해비치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고 하면 저희들이 공연을 내년도에 공연들을 수집하고
부지런히 부단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공연들을 이제 가져와서 유치해서 이쪽에서 공연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2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을 합니다. 대구에 1,4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연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가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1,450석 정도의 사실 사석이 거의 없는 시야각의 사석이 없는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공연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갤러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2년 전쯤에 거기서 근무를 할 때 요런 클래식 배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클래식 배틀 시즌 2도 있고 하는데 오케스트라 두 개가 서로 원곡과 또 편곡의 스타일로 연주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생각을 하면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샘예림, 빠르기, 음색 이런 것들이 실제 음악에서 어떻게 연주가 되면서 변화되고 어떤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케스트라 A 오케스트라와 B 오케스트라의 배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금은 목적성을 가진 그런 이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이제 해오고 있고 선인장 꽃피다 뭐 이런 원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작년에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라는 것을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구서진중학교 자리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관을 해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고치고 땅값이 포함이군요. 한 100억 정도로 저희들을 고쳐서 학생들이 매일 한 150명, 200명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제 좀 고등학생까지 주말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술과 과학, 예술과 수학 이런 융합적인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그러한 사례 발표 같은 게 저희가 좀 우리 대구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게요. 여기 지금 책자인데요. 2022년 학교 예술 교육 공모전 이게 사실 평가회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총 상해 개수가 23개인데 8개가 대구입니다. 그 중에 대상은 부문별로 다 휩쓸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출품한 이런 공모전의 출품작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저희가 상이 많나요? 했더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질이 달라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대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 토양을 이런 것들은 우리 대구의 예술인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그런 토양들이 우리 예술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예술 교육의 자존심 같은 것들을 크게 지금도 지키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필요한 우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학생문화센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기관 하나 소개를 또 추가로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저희가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는 자체적인 그런 공연과 그다음에 외국 대관 공연과 이런 것들을 등등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술 창작터에서는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클래스를 그리고 학생들이 매일매일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보시면 너무 프로그램이 많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중요한 사업을 하는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이 디아트로라고 D는 대구에 그러니까 아트 그다음에 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구 콘서트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수성 아트, 비아 북구 올 아트 센터, 아양 아트 센터 이런 8개, 9개 되는 그런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대구의 고등학교 1학년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그곳에 가서 무조건
그 아이들이 이제 현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고 예산도 꼭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타 지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광역시권이고 교통이 사통팔달해서, 그리고 공연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지역 협력 사업들이 저희들이 좀 자랑할 만한 거리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연장을 밟아보는 학생들이 좋은 그 양질의 공연들을 감상하고 애호가로서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사회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말씀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자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게 밥 먹이 주나 이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예술 같은 걸 한다고 해서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밥을 먹여줍니다. 네, 목숨을 잃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우리나라가 또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위안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의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 받는다, 옛날에 예술 교육 받는다 그러면 뭐 가곡 부르고 동요 부르고 뭐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댄스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클래식 배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또 뭐 과학과 예술의 융합해서 융합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실시하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고급 문화라든가 순수 예술 같은 것에만 연관되진 않았구나, 상당히 폭이 넓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거를 압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경숙 위원님하고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든다. 네, 이 네 글자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돈이 드는 문제는 사실 정책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문화예술 교육의 현재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예산 분배의 문제라든가 혹은 예산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나,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2차 정부의 2차 그 문화예술 교육 그 종합계획의 기조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역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교육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요. 이것을 따라서 대구에서도 그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저희가 세우고, 그와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기반의 다양화라는 그 추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문화예술 교육이 더 이제 가까이라는 어떤 그런 중심 키워드가 되어 나왔을까라는 거는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안에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이제 다 수행이 되는데요. 그 정책에서 보면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그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그 항유와 창조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을, 이러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서의 이 지향점은 굉장히 조금 더 지금에 와서
따라서는 지금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문화적 가치,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말하는 그런 문화적 가치 외에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성숙이라든지 사회적 성숙, 소통, 학교 폭력 예방에까지 이것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들이 점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문화예술 교육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미 생애 주기별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영유아 때 문화센터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즐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통계에서 봐서도 그 국민 문화예술 교육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 교육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이 향후에 문화예술 교육을 즐기겠다는 비율이 한 80%가 이상이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문화예술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계속해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인 것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이 좀 더 지역화되고 지역에서 더 가깝게 즐기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그럼 예산은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전체를 저희가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가 사회 문화예술 교육도랑 지금 학교 문화예술 교육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의 예산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 교육 시설이라는 것이 그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기관, 그 문화시설, 뭐 문예회관이라든지 뭐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 외에 평생교육 시설에서도 우리가 하는 교육들을 문화예술 교육 그 정책 대상 범위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 예산을 저희가 그거를 조금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대안으로 저희가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각 광역 단위별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사회 문화예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제외한 그 전체적인 그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그 광역센터에서 주로 이제 광역 거점 기능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이제 우리가 문화의 그 문화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중앙에서 그 저희 이제 지역으로 많은 권한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도 그 사업들 일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시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비의 어떤 증가에 대한 부분, 국비의 감소와 시비의 증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 정말 앞으로의 큰 고민이 지금 현재 고민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또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산이 이제 계속 지역으로 내려가야 지역에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자체 우리가 자치권을 문화 자치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크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문화예술 교육 그 대구 교육을 세우면서 가장 주안점이 됐던 부분이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 자원들을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을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문화예술 자원들이 탄탄하게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시립예술단도 아주 이제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구시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문화예술 구군마다 거의 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상황이고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로 받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보지 않았고 거의 다 파편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이 이쪽에서 하는 건 이대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화예술 교육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이게들이 조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앞으로의 문화예술 교육 가치가 증가하고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좀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들과의 연계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어떤 뭐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주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인식을 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서로 다른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또 예산은 또 별도로 책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예산과는 별도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특별시, 특별자치시들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예산들을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예산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구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로 대전이 인구가 대구 인구의 뭐 절반 가까운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만 인구 대비로 치면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과 별도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부분들, 예산들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대구가 잘 해오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2차 문화예술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국가 전체의 문화 역량을 높인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문화 역량,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왜 높여야 되느냐? 바로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시민들이 행복해야 또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져야 공동체가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합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민심이 흉흉할 때는 각자 서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바쁘지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교육이 이런 부분들을 완충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줌으로써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런 면에서 군의군까지 포함되어서 더욱더 커지는 이 대구의 현 상황으로서는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지원과 예산 투입이 훨씬 더 두텁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계획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말들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와닿는 얘기가 인구 변화, 인구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 변화에 맞춰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점점 아까 장 학사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대구는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노년층이라든가 도농 중에서 농촌 지역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도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교육의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번에는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박경숙 위원님에게 우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구와 관련된 건데요. 대구의 문화예술 교육의 현재를 진단을 해보려면 결국 그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그 교육자, 그 수혜자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인구 부분이죠. 결국에는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이미 그 2014년도에 25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망자 수가 그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걸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라 하는데요. 그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구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도시라는 것들은 또 이제 굉장히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또 대구시 남구와 서구는 또 인구 그죠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1인 가구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인구가 우리가 이제 계속 인구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인구적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은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사회 그 문화예술 교육 변화와 함께 앞으로의 문화예술 교육의 체계의 변화를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돼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화입니다. 우리가 그 대구시가 굉장히 이제 아주 큰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상북도나 이런 데 비해서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분 문화생활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정책적인 용어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문화예술 교육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 가까운 마을 단위, 동네 단위에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려면 구군별로 이제 아주 세분화된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나 남구 이제 좀 아니면 다른 구군마다 좀 자체적으로 어떤 생활권 내에서의 문화예술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체 쪼개어진 그런 작은 체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우리 지금 대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또 전체적인 대구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밑에 하단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구군별로 생활권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조금 문화예술 교육을 조금 더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되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구 감소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인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인구학은 이제 지금 인구가 태어나는 그런 현황들을 살펴봄으로써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미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혹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것인지는 사실 20년, 30년 전에 인구 통계학으로 이미 다 예측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도 있죠. 그랬을 때 앞으로 대구의 상황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혹은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인구 감소에 아주 중요한 지금 원인이 되는 서구 남구의 인구 감소 지역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또 더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이제 장 학사님께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그 빈틈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그러면 뭐 대학생들도 들어가는데 대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만을 위한 뭐 국가적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교육 쪽에서 담당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도 또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참여하는 이런 생활문화센터 이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 문화예술 교육 이런 부분에 청년층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뭐 그게 자발적인지 상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교육 차원의 이런 그 교육 분야에서는 이 청년들의 이런 문제 앞으로도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의견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렵네요. 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청년 세대가 사실 좀 낀 세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립을 하거나 어떤 기반을 자기 스스로의 조성을 못한 상황에서 유동적이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공감이 충분히 가는 말씀이시고요. 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바라보이는 우선 보이는 청년들은 그 예술 쪽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사실 먼저 보여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또 어떤 실용 무용을 전공하고 미술을 전공하고 그러한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우리가 또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로 대학생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들이 조금이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스스로 분투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일자리를 찾아가고 또 그들은 또 다시 또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자기들의 또 일자리를 찾고 또 사업을 창업을 하고 예술 쪽으로 어떤 또 창업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더 예산 편성이 사실은 충분히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예술적인 가치의 인식 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이제 배출은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자기들이 종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을 교육청은 많이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 사회가 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이건 좀 약간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통 학교를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생각하실 때 뉴스에서 나오는 원색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만 우리가 또 매몰돼서 그 부분만 보고 그 부분만 또 보이고 그 부분만 또 많이 이렇게 회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현장에서
정말로 한 학생을 붙들면서 자기 눈물을 뿌려가며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 인정의 분위기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그 인정을 통해서 또 힘을 받은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또 긍정적인 청년들로 또 커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그 과에서 저희 체육예술보건과에서 9월달에 프로그램을 하나 행사를 하나 여는데요. 음악회를 하나 엽니다. 이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PPL인데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수년 전부터 이 자리에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씨앗을 좀 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 어른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지금 그 파워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제적인 그런 행사로서 어른과 학생들 뭐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좀 정제되고 차분한 의미에서 그런 행사들도 기획을 해서 그런 그 세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었는데 9월 12일에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대구 세대 공감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하나 여는데요. 학교 합창단이 이제 초중고 해서 5개 정도가 출연을 하고 일반 사회 합창단이 한 3개가 함께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사실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의미는 왜 저희들이 이제 하냐 하면 그 신구 세대가 그 갭이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어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들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술이 가장 큰 힘이 아니겠나 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세션 오늘 그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번에 극복 과제 이런 부분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건 조금 불평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그 예술 공연장 그다음에 갤러리 미술관 이런 데서 학교 예술 교육을 사실 약간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다녀오신 그 저희 이제 상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가니까 학교 예술 교육에 지분이 있더라 그러면서 1년에 몇 회 이상은 학교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기서 이곳을 밟아보고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활동을 이제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이 있더라. 근데 우리 대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또 각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그 재단에서도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 요소가 좀 더 양질의 그리고 조금 더 훌륭한 그 연주자들을 모신 그런 공연들의 그 양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수가 높고 그러니까 학교 예술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아이들 아마추어 빌려준 것이라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저희도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제가 1분 만에 수시대관을 하고 수시대관 신청을 해서 그것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동 기획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내년부터는 또 더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교도 열어야 하고요. 학교도 더 오픈을 해야 되고 사회도 학교에 관해서 그런 그 색안경을 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그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고 그 가장 학교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협력하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청년 그 예술인들이 또 학교와 함께 연대해서 또 자기들의 그 꿈을 펼쳐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가 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청년 예술인들이 학교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세대 간의 연결은 예술의 몫이고 또 청년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MZ 세대 MZ라고 하면 안 되죠. MG 세대입니다. 네, MG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통 MG 세대와 그 위에 이런 단어 표현 죄송합니다만 뭐 꼰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MZ 세대들 간의 충돌 이런 것만 조명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MZ 세대도 어르신입니다. 그죠? 네, 학교를 이미 다 졸업한 그런 세대인데 이렇게 세대가 우리가 청년과 기성세대들 간의 충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이 학교 의무교육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와 그다음에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 연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청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공감 하모니라고 하는 행사가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끝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시키려고 하나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호 팀장님께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군의군이 편입이 되면서 서구와 이제 북쪽, 서쪽, 남쪽이 모두 C자형으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구를 감싸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이 더욱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학관에 계신 입장으로서 볼 때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이렇게 넓어진 지역 그리고 인구 감소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도시 내에서 이렇게 막 모여서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에 어떠한 그 문화예술 교육이나 혜택이나 어떤 행사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지 그럼 혹시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현재 문제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질문들을 오늘 많이 드려서 다들 네.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만큼 저희는 스펙타클하고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글쎄요. 방법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방향은 좀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규숙 박사님도 그렇고 지금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담당하는 뭐 공적인 부분에서 문화예술 교육도 물론 있고 하지만 학교에서 담당하는 거는 인성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무래도 저희를 밖에서 이렇게 봤을 경우 조금 어떤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그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 실험성 부분들은 좀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교육적인 방법, 교육적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그 교육자분들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양한 실험들을 해올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수혜자들이 받아 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실험성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실험성이라는 하나의 기획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그 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그동안에 이제 본 결과로 뭐 예술 꿈의 학교라든지 꿈나라 토요문학교, 지역 특성화 교육, 예술 교육의 문화예술 교육사 사업, 유학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문화파출소 운영 사업도 있고 또 차세대 기획자 양성 과정들도 있고요. 또 예술로 놀자라는 현장에 참여 직접 가서 하는 예술 교육도 있고 예술 교육 꿈틀하고 이제 학교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형태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기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적인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까 예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산 문제가 이제 좀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저도 뭐 문화예술 교육 파트에서 뭐 한 1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해봤지만 기획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생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제대로 또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기획,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사례비 형태로 이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기획 단계로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안에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준비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기획자만이라도 이건 뭐 아까 담당자분께서 뭐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막 던져도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막 던지는 것이지만 기획자분만이라도 어떻게 뭐 일용 임금 형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 좀 안정적인 기획,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 혼자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예술적 역량들이 좀 뭉쳐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기획자들을 어떻게 커뮤니티를 묶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상생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하자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 저희들이 아까 군의도 이야기했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안에서 좀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들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아닐까. 그 사전에 예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된다면 좀 그런 실험적인 부분들은 좀 대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역량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신 척했지만 저는 들으면서 생각이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의 편입 같은 문제도 저희가 예측을 못한 갑작스럽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가장 좋다 이렇게 벌써부터 결론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험들을 많이 해보고 시도하고 지원하고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내야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기획자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그냥 계속 지속시키기에는 사회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기획자들을 양성하고 그 기획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주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을 만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진작부터 해왔었지만 각 지역이 겪게 되는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냥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또 광역시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구 내에서 아주 구역별로 살펴보면 의외로 차등이 생기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살펴봐도 그런 빈틈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꿔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그냥 성과주의, 결과주의라기보다는 과정과 그 중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보다는 오늘 장 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이 많더라도 아웃풋이 적더라도 계속 실험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붙여서 또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아무래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기획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라서 제가 드는 생각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의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들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흥원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내어올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스스로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바꿔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대표적으로 하면은 인구 감소하면서 1인 가족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가족을 넘어선 대한 가족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교육 대상자들 뿐만이 아니고 교육 기획의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들도 현장에서 좀 이렇게 확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건 농담입니다만 우리 애기는 아주 착하거든요. 그걸 자꾸 강조하시는 분이 지인 중에 있어서 제가 뭐 얼마나 착하길래 이렇게 계속 자랑을 하시나 그랬더니 어느 날은 우리 애기는 안 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도 이제 가족으로 막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냥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고정된 이미지 이런 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형태로 사회 공동체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하고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 친구들하고는 별의별 거를 다 공유하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SNS 상에서는 온갖 자기 일상을 다 뭐 먹었는지까지 다 보여주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친밀함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가족이라든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고정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기획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주신 분들께 또 추가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는 것이 좋을지 짤막한 지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가 한번 취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장하시는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그런 교육 예산 부분들이 충당이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 되고 있는지. 예. 그 예산은 지금 교육자치지 않습니까? 교육자치가 30년 정도 이제 된 걸로 아는데 예산은 그 우리가 교육세가 모든 우리 소위 부분에서 교육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교육세를 기본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서 그 머리당 사람 수당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내려온 예산은 특별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그 저희 자체 예산 편성 그보다는 사실은 조금 많이 적습니다. 아주 좀 일부의 어떤 그런 좀 돼 있고 제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기본 예산 편성이 기재부와 함께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특별 교부금 형태로 어떤 사업적인 형태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희들 그 사회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문체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뭐 지방비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들 이제 중앙 국비 같은 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교육 예산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었거든요. 박준호 박사님 그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네, 자장 역할까지 대신해 주셔서 저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실제로 이걸 이제 예산을 조달하는 주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예술 문화예술 교육과의 자원을 조금 더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서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알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안쪽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구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지만 또 바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제 정보의 부재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또 하나하나 매번 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뭐 인류가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절에서도 저희들이 예술 교육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전환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예술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좀 재밌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선생님들이 이제 줌이라는 우리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이제 어떤 선생님 가창 수업을 하시는데 줌으로 노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왕왕왕왕왕왕왕 하는데 30명의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그래도 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는 지역 예술가, 청년 예술가들을 통해서 그 예술 프로그램을 그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또 그런 대본을 쓰고 하는 것들은 학교의 교사가 직접 참여해서 대본을 쓰고 거기서 지역 예술가 연주를 하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학습에 코멘트도 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그 예산 지원을 저희가 대형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인력은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된 지금 그런 그런 그 사업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아트로 사업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뭐 15,000원 정도의 학교에 뭐 1,000명이면은 1,500만 원 정도의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공연장에서는 공연을 만들고 저희가 그 돈을 지불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 예산과 문화예술 교육 예산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의 주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또 한꺼번에 통합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사회적으로 연계를 해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구조 개편 같은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들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술 복지로서의 예술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 복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인 복지와 시민 예술 복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복지 이러면 이걸 문화예술인들이 받아가는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받아가는 것이냐 이런 식의 용어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복지 이러면 예술인 복지와 시민예술 복지가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 복지로서의 문화예술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짤막한 경험이라든가 그냥 개인의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 토론자분께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제가 설정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 하실 건데 네네. 역시 뭐 준비 안 하셨다고 하지만 다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경험을 말씀하시니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지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글쎄요 이게 복지로서 접근이 되려면 예전에 한번 저희들 여성가족부하고 일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하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런 그 사업들을 진짜 힘든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시려고 한숨을 쉬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힘든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혜자적인 입장과 그 기획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할까요? 일반적인 혜택,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혜자적인한테 그냥 무상의 어떤 부분들 제공하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그 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문화예술 교육한다는 그 자체가 복지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 문화예술 교육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복지 어떤 혜택들을 보는 부분들인데 단순히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느끼고 같이 더불어 생산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맞춰진다면은 복지라는 이게 복지구나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누리는 어떤 형태, 뭐 그런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렵죠. 아니 굉장히 오늘 그 어디 명판에 새겼으면 좋은 명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복지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복지로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야 과목별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티가 나지만 사회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이제 젖어 들어가는 스며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많이 될 텐데 우리가 복지를 이만큼 한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 토론자 분께서도 짤막하게 해주실 네, 말씀이 그 이성호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가, 그러니까 일상화라는 용어로 저는 저 복지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조금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제 이게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이제 그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우리 취약 지역들에서의 조금 더 강화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취약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일상화되기 위해서 이 취약 지역이나 아니면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생활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취약 지역의 어떤 특성을 보고요. 뭐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거고 공간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이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프로그램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군이 되게 열악하다 이러면 방문형의 어떤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공공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금 기업이나 민간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교육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포스코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 어떤 낙후 지역에 가서 문화예술 교육들을 하려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만드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기업 메세나의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들을 지역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공공과 민간에서 같이 이것들을 해야지 조금 그 방향성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취약 지역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지금 해주셨습니다. 메세나라고 하죠. 예전에 그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이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 우리가 메세나 혹은 이와 관련된 정책을 메세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적을 두고 있거나 대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혹은 기관들 중에서 대구를 위해서 대구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희사를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메세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메세나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메세나 활동들을 벌일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화예술 교육의 취약 계층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 교육의 취약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그 빈틈들을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속 기획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센터 쪽에서 센터 쪽에 그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런 취약 지역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 이런 쪽으로 혹시 해줄 말씀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앞서 말씀들 나온 내용들이 약간 저희 안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제 그 교육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엔 또 더 줄 예정인 것 같고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대구시에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가운데서 예술 교육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고 있어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내년도 예산 계획 발표가 됐더라고요. 보도자료 통해서 관광 K 관광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어떤 예술인 복지나 이런 것들은 더 확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예술 교육은 아마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래 고민을 하다가 좀 남아 있는 예산들을 좀 빡빡 긁어서 되게 적은 예산입니다만은 원래 지금 지난달부터 예술로 놀자라는 하나의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로 놀자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군의군이나 혹은 이제 군의군이 아니더라도 사회 취약 시설에서 예술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교육 단체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매칭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 수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되게 좀 적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지원금도 저희가 좀 많이 드리지 못한 상태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사업 곡지는 범어 아트 스트릿이죠. 지금은 또 대구 아트웨이로 또 바뀌었습니다. 중간엔 또 아트랩 범어로도 바뀐 적이 있었고, 그 지하철 범어역입니다. 지하철 범어역과 지상 사이에 이제 길이가 거의 한 1km 가까이 되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한 몇백 미터 정도 될 건데요. 그 거리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시로부터 이제 위탁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저희는 좀 늘 아쉬웠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언급하신 그 낀 세대인 청년 세대들 중에 지하철을 통해서 그쪽 범어내 거리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젊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길에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대구 아트웨이와 그리고 대구예술발전소 1층 같은 경우에는 키즈 아트 스페이스라고 이름은 되게 좋은데요. 가면 색칠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어떤 이제 상상 속의 동물들을 그려놓고 아이들이 좀 뛸 수 있도록 매트리스도 한쪽에는 깔아놨습니다. 근데 거기가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 의외로 이제 지금 대구예술발전소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유모차를 끌고 이제 전시회를 보러 오시는 이제 젊은 부부들 숫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평일에도 유치원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은 범어에 있는 대구 아트웨이와 수청동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그 공간의 특성에 맞는 특정 대상들을 어떤 저희가 해서 맞춤식 교육을 해봐야겠다. 이게 그 두 번째 그 사업 꼭지입니다. 예술로 놀자에.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이번에 한 4에서 5개 등 또 단체밖에 선정을 못했어요. 지원금도 많이 드리진 못했고요.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는 예산은 더 줄어들 것인데 지금 앞서 이제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줄어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저희 노력입니다만은 줄어들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는 점을 지금 일단 고민을 한 끝에 예술로 놀자가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는 일단 이거를 내년에 더 확대시킬지 금액을 더 높일지 지원단체 수를 더 높일지 물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나름 제 개인적인 좀 이제 고충입니다만은 저희 예산 중에 당연히 일부는 떼어서 그 컨텐츠 개발 사업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 저희 반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단체들에게 선정을 해놓고 고작 드릴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거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정말 개발다운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제가 늘 좀 가지고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 이름은 이제 저희가 예술교육 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사업이긴 합니다. 올해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작년까지 연속 지원으로 했던 게 이제 올해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예술교육 랩이라는 이 사업을 저희는 또 어떤 식으로 새롭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정말 한번 컨텐츠를 제대로 개발하고 싶으신 곳을 정말 소수로 뽑아서 금액을 좀 더 몰아드리는 게 더 괜찮을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싶어하는 곳들을 더 많이 진짜 어떤 뭐 요구사항 문턱을 낮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전문가 자담회랑 포럼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한 이 몇 가지 고민들의 저는 해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몇 가지는 전문가분들이 한번 짚어주심으로써 저도 그런 방향을 더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예술로 놀자를 내년에 더 확대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컨텐츠 개발이나 기획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지역 내에 적용시키면 좋을지 오늘 서두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도 2회차, 3회차 나아가서 포럼 때에는 좀 더 구체적 방법론까지 사실 저는 갔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시간적 여유가 될지 혹은 앞으로 2차, 3차 포럼 때 또 그런 기회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장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뭐 사전에 예를 들면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의견을 받아서 뭐 차장님께서 그걸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만약에 10월 6일 날 하는 포럼에서는 아예 그냥 이제 청중 분들께서도 마이크를 잡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저희도 이참에 좀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자담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예술에 관한 지원과 실험은 계속 늘려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개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실험적인 측면에서 이걸 계속 펼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의 측면에서 이것을 모아서 더 집중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이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짤막하게 내주실 분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제 시선을 피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 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계속 어디를 가나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실험적인 측면에서 이걸 여러 가지를 그냥 지원을 해줄까? 아니면 이 중에서 이렇게 성과가 있을 만한 것들을 집중해서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들은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계속 만나보고 말씀 듣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은요.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의 방법 이외에 제3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3의 방법은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실제로 눈에 띄는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런 작업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걸 진행해 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시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게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그냥 알리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상 홍보물마저도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들이 좀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그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정량적인 지표가 아니더라도 그런 예쁘게 혹은 눈에 띄게 그런 것들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런 시도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고 청년들이 하고 있고 센터가 하고 있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그 홍보 자료마저도 일종의 광고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업소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식당도 전부 다 촬영하기에 좋아야 되고 뭐 테마파크든 박물관 전시관이든 가서 사진 찍을 만한 공간을 마련해 놓지를 않으면 아예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홍보 콘텐츠도 조금 더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청년층이나 사람들 시민들이 눈에 띌 만한 그런 방식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홍보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에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훌륭해서 이런 홍보물과 저런 홍보물 중에 어느 것이 좀 세련됐는가, 어느 것이 좀 독특한가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방향 잡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굉장히 종가라든가 옛날 고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불화를 하듯이 임대를 시켜줘 가지고 현대적인 그런 카페 이런 걸로 바꾸는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넘겨받아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들을 살펴보면 저도 기성세대지만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좀 넘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 분들이 굉장히 감각 있고 세련된 그런 공간들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청년 예술인들을 활용한다든가 청년층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실행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그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 아주 기나긴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이 좌담회라고 해서 원래는 굉장히 조그맣게 열리던 행사를 이번에는 여러 시민분들과 뭐 연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번듯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 행사장에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놓으면 무슨 얘기를 해라는 것이냐 뭐 이런 그런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좀 무리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객석에서 좀 의견을 좀 얘기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오늘 자담회를 관람하시고 의견을 추가하실 만한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짤막하게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귀한 자담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극단 예전의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그 23년부터 27년 문화예술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법안들이 연구들이 학교 안에 포커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고요. 대구에는 뿐만 아니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1000명에서 1900명 정도 해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학교가 싫어서 떠난 친구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그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7년 전 정도에 그 시하고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까지 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그쪽에 관심을 괜히 눈이 한 번 더 가고 물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게 있는 줄은 압니다만은 여기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면 벌써 이 좌담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진단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경솔할 수도 있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학교와 사회 사이에 끼인 세대라고 말씀만 드리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미처 못 드렸는데 객석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이세현 장학사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도 뭐 전에 직장 근무하던 그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그 꿈드림 센터 쪽으로 다 이제 연락을 드려보고 거기서 그 같이 뮤지컬단을 좀 이렇게 좀 받아서 학생들은 누구나든 관심만 있으면 받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일단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떠났던 사람들이 학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다 개별적으로 더 다를 수 있으나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지원이라는 사업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 게 맞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저희들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저는 공무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그 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 예산이라는 것들을 항상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할 때는 그 예산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 안으로 다시 이렇게 좀 끌어들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쪽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사용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밖에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그대로 이제 또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그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 교육청 내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그렇게 늘려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오픈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담회는 이제 대구문화예술교육의 현재 진단이고요. 앞으로 자담회가 극복 과제, 미래 담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포럼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극복 과제와 미래 담론 추후의 자담회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객석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저희는 떠드느라고 바빴지만 얘기를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제54차 대구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9월 19일 네, 화요일이죠. 그때 2차 전문가 자담회를 실시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10월 6일 금요일에는 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대형 포럼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대구문화예술 교육의 밝은 미래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 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